자, 과세표준 산정 여섯 번째, 이번에는 물주공제 중에서 두 번째죠. 보험료공제와 그 다음에 주택마련 저축공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이 첫 번째로 보험료공제를 보셔야 되는데, 아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4대 보험 중에서 국민연금을 제외한 나머지 이제 3대 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 공제에서 공제해주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적용 대상을 보시면은 첫 번째가 뭐가 나온다고 했어요? 근로소득 있는 거주자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 보험료를 공제할 때는 종합소득 있는 거주자인데, 이 나머지 3개의 보험 공제는 근로소득 있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적용을 합니다. 물론 일용근로자는 제외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그 다음에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라서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다. 얘가 공제 대상. 그 다음에 공제 시기는 보시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지급하는 날에 속하는 과세기간이에요. 아까 여러분들이 보셨던 연금보험료 공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연금보험료 공제나 나머지 보험료 공제 같은 경우에도 모두가 보다 지급한 날, 귀속연도가 아니라 실제로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서 공제한다. 동일한 논리예요. 자, 그 다음에 유의사항 보시면은 회사가 근로자 부담분을 대납하는 경우. 자, 4대 보험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절반, 근로자가 절반을 부담하죠. 통상적으로. 그런데 회사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을 회사가 내는 건 당연하니까 상관없어요. 회사에서는 경비처럼 끝납니다. 근데 만약에 근로자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까지 대납하는 경우에는 이때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근로자의 급여액에 가산하고 보험료 공제 적용한다. 이건 제가 처음에 지출공제할 때 대원칙을 설명드렸죠. 회사가 대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근로자에게 현금을 지급한 걸로 봐서 근로소득 과세한다. 그 다음에 요건을 충족하면 어떻게 한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근로자가 이제 회사가 현금을 지급했으면은 근로자 소유의 현금이 되기 때문에 근로자 돈으로 낸다고 본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이 경우에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제 소득공제 적용한다. 여기선 보험료 공제죠. 두 번째, 근로 제공기간 이외의 기간에 납부한 건강보험료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공제가 안 돼요. 왜? 일단은 근로소득 있는 거주하기 때문에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기간 동안에 지출한 보험료에 대해서만 공제하는 그런 얘기고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장인 가입자가 예외적으로 추가로 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료. 아까 말씀드렸죠. 만약에 근로소득 이외에 회사의 허가를 얻어서 별도의 사업소득이나 또는 기타 소득, 그래서 근로소득 이외의 종합소득이 2천만 원 이상 발생하면은 추가로 지역으로 건강보험료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이제 소득 월행 보험료라고 하는데 이때는 이거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 원칙은 안 되는데 만약에 지역으로 나오는 국민건강보험료는 공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자, 그 다음에 이제 주택자금 공제입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한테 일단 주택자금 공제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을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조문이 어렵고 까다롭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건 대충 어느 정도의 가닥을 알고 보셔야 나중에 이제 상세한 공제, 각 공제로 들어가도 여러분들이 좀 편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주택자금 공제를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가장 편하게 보시는 건 뭐냐면 사회초년생이 회사에 입사해서 월급을 받기 시작하면서 돈을 모아서 주택을 취득하는 과정까지 여러분들이 연상하시면 되게 편하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은, 자, 제일 처음에 사회초년생이 입사합니다. 그러면은 월급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제일 먼저 뭐를 할까요? 바로 청약통장을 만든다. 그리고 청약통장에 이제 가입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바로 청약저축이에요. 그러면서 당장은 지금 이제 집이 없으니까 전세 보증금도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월세 살겠지. 그래서 처음에는 청약저축 불입하면서 월세 살면서 월세 지급액이 발생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돈을 조금씩 모으면 어떻게 되세요? 어느 정도 목돈이 생기면은 월세 지급하는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어디로 들어가요? 전세를 계약해서 이제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때 만약에 전세 보증금을 내야 되는데 전세 보증금이 모자르면은 은행에서 전세 보증금 대출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일정 기간 동안 원리금을 상환을 하겠죠. 그래서 이때 발생하는 원리금 상환액이 바로 주택 관련 세 번째 지출액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전세 살다가 돈을 더 모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보증금이랑 더 모은 돈 합쳐가지고 집을 사겠죠. 그러다가 집을 사면서 돈이 모자라? 그럼 어떻게 해? 은행에서 빌리겠지. 그게 뭐냐면 바로 마지막으로 이제 주택 최종 단계에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서 지출하는 이제 그 담보대출을 이제 취득하기 위해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거기에 따라서 일정 기간, 통상적으로 15년 이상이죠. 15년 이상 이제 원리금을 이제 상환을 하게 되면은 이 네 번째가 바로 이제 이 주택자금에 대한 네 번째 지출액이 바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됩니다.
그래서 이 순서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좀 편해요. 편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얘네 같은 경우에는 월세액 지급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통합한도를 적용합니다. 그 다음에 공제 대상은 원칙은 세대주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세대주가 있고, 그 다음에 세대원이 같이 살겠죠. 그러면은, 원칙은 주택공제는 세대주한테 적용하는 원칙인데, 만약에 세대주가 4개 중에 그 어떠한 주택공제도 받지 않는다. 그러면은, 세대원이 대신 이제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 공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하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청약저축 불이익과 월세액 지급액은 조문이 어디에 있냐면은 조세특례 제한법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세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하고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은 소득세법에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주택자금을 볼 때 상당히 힘들어하는 이유가 조문 자체가 여기저기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상당히 조문이 까다롭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청약저축 불이익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세대원은 못 받아요. 이건 무조건 세대주만 공제가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청약저축 불이익하고 전세보증대출금 원리금 상환액, 그 다음에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 이 세 개 같은 경우에는 얘는 소득 공제를 적용한다. 그 다음에 월세 지급액은 원래는 소득 공제였는데 연마정산을 재설계하면서 얘를 갖다가 세액공제로 보냈어요. 그래서 현재는 그 세액공제 규정,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주택 요건이 있습니다. 자, 제가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주택공제 같은 경우에는 사회초년생이 돈을 모아서 주택을 취득할 때까지 이제 들어가는 비용을 공제해주는 거기 때문에 원칙은 뭐냐면 제일 마지막에 4번의 경우에는 주택을 취득하는 거니까 이거는 빼고 1번, 2번, 3번 같은 경우에는 주택을 사기 위해서 모으는 과정이기 때문에 원칙은 뭐냐면 무주택자한테 적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이거는 적용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1번부터 3번까지는 무주택자,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는 주택을 취득했기 때문에 일단은 1주택 이하인 사람, 그러니까 2주택은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주택력 공제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이 공제 요건인데 가격 요건, 그 다음에 규모 요건, 주택에 대한 가격 요건, 규모 요건은 매 연마다 조금씩 변동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 요건, 규모 요건 같은 경우에는 취득 당시에 만약에 가격 요건이나 규모 요건이 충족이 되면 그 다음 연도 또는 다다음 연도에 금액이 바뀌어서 또는 이제 주택 가격이 바뀌거나 또는 규모가 변동을 해서 이제 최초의 그 공제 요건에 안 맞는다고 하더라도 최초 취득 당시의 요건에 맞았으면은 그 다음에 변동하는 거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취득 당시 기준으로만 판단한다. 이거 잘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세 보증 대출이 있습니다. 이 전세 보증 대출 같은 경우 제가 좀 이따가 이제 다음 시간부터 자세히 설명드릴 건데 이 전세 보증 대출은 보통 주택 담보 대출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전세를 취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택을 취득한 사람보다는 모은 돈이 많이 없잖아요. 맞죠? 그럼 어떻게 됐어요? 은행에 봤을 때는 신용도가 주택을 취득한 사람보다는 조금 떨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전세보증 대출에 대해서는요, 이건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이 전세보증 대출을 해주는 이 주체를 갖다가 이원화를 시킵니다. 원래는 은행에서 이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그 소득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인, 총 금액이 5천만 원, 소득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거주자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힘들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요? 이때는 대부업자가 아닌 일반 거주자한테 돈을 빌려도 이것도 인정해줍니다. 그래서 전세보증 대출은 금융기관 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거주자한테 돈을 빌려도 똑같이 인정해준다. 그래서 거주자 같은 경우에는 적정 이자율에 대한 금전소비대체 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될 것이고 현재는 이자율이 아마 3.5%인가 그럴 겁니다. 그 다음에 대부업을 영위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 두 개 요건 제가 다 차근차근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내용들. 그 다음에 청약저축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 청약저축은 은행에서 이제 청약저축을 가입받을 때는 가입하는 사람이 1주택자인지 2주택자인지 아니면은 무주택자인지 모른단 말입니다. 일단은 금융상품 팔고 봐. 그런데 나중에 홈택스에다가 이제 자기네 고객 중에서 무주택자를 입력을 해야 그게 무주택자의 이제 홈택스에서 이 청약저축 불이익이 공제 대상으로 뜨기 때문에 이 무주택자라는 거는 은행이 밝혀내는 게 아니라 상품을 가입한 사람이 밝혀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무주택자가 금융기관에게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해야 돼요.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이게 그냥
아무 서식이나 쓰는 게 아니라 별도로 조세특례 제한법에 서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식 번호도 제가 이제 이 청약추축 불이백을 이제 말씀을 드릴 때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기까지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 주택자금 공제.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보셔야 되는 게 먼저 주택마련 저축공제입니다. 이게 이제 청약저축공제인데 자, 먼저 적용 대상 보세요. 얘 같은 경우에는 근로소득 있는 거주자 하고 그 다음에 총 금액이 7천만 원 이하인 이제 그 사람이 적용 대상이다. 만약에 청약저축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데 총 금액 한 7천만 원 이하인 사람은 공제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입을 못한다는 게 아니라 가입은 누구나 할 수 있는데 공제는 이 총급여 요건이 정해져 있다. 그 다음에 과세연도 중에 무주택 세대주, 그 다음에 본인 명의로 해당 연도에 주택 마련 저축에 납입해야 된다. 왜? 지출공제 특성상 본인이 직접 이걸 지출해야 된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과세연도 중에 무주택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과세연도는 중이면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죠. 이 사이에 단 하루라도 주택을 소유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게 나중에 볼 이제 그 전세 보증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과세 기간 말 현재 무주택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걔네 같은 경우에는 과세 기간 중에는 주택을 가지고 있어도 이제 과세 12월 30일 현재만 무주택이면 되는데 청약저축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택을 하루라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 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주택마련 저축의 종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게 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주택법에 따른 청약저축 연 납입액 같은 경우에는 240만 원까지, 그 다음에 주택법에 따른 주택 청약 종합저축 같은 경우 연 300만 원까지 공제해주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얘가 바로 뭐냐면 주택 청약 종합저축 같은 경우에는 무주택 확인서를 갖다가 제출해야 되는데 언제까지냐?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그래서 해당 은행에 제출한다. 그 다음에 이 무주택 확인서랑 서식을 다운받을 때는요, 일단은 조세특례 제한법 별지 58호 7서식인데 이거는 국세청에 들어가서 서식에 검색을 하실 때 조세특례 제한법을 이제 그 걸어두고 조세특례 제한법 범위 안에서 검색하시면 이게 쉽게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조만간 블로그를 만들 건데 블로그에 아마 무주택 확인서 서식 하나 올려놓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만약에 못 찾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제 블로그에 들어오셔가지고 이 무주택 확인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제 한도 보시면 얘 같은 경우에는 그 둘 중에 작은 건데 첫 번째가 납입한 금액의 40%, 그 다음에 연 400만 원을 한도로 한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주택마련 저축공제 두 번째 보시면 유의사항 보세요. 얘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대원인 근로자는 주택마련 저축 납입액 공제 불가능하다. 이거는 세대주만 공제 가능하다. 두 번째는 1주택 이상의 자의 경우에는 이때는 청약저축 납입액에 대한 공제가 불가능하다. 세 번째는 무주택 확인서죠. 이건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제출해야지만 공제 가능하고, 그 다음에 근로소득자와 원천인 소유자는 홈택스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가 하더라도 주택소득공제 항목 요건을 갖다가 별도로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무주택인지 아닌지, 그 다음에 2주택 보유 여부인지 아닌지, 그 다음에 기준시가가 올해 말에 현재 4억 원 초과하는지 안 하는지 갖다가 판단을 해가지고 취득 당시의 요건을 판단한 다음에 신청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택공제가 보통은 신고해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뭐냐면 홈택스에 뜨는 걸 그대로 신고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홈택스는 여러분들이 연말정산을 할 때 신고를 도와주기 위해서 자료를 갖다가 제공하는 것 뿐이지 그 자료를 가지고 그 자료가 공제 자료라고 확정될 수는 없습니다. 그거 확인해서 공제부 판단하는 거는 신고하는 납세무자가 이제 원칙이기 때문에 이거 반드시 주택공제 같은 경우는 하나씩 확인해 봐야 됩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보시면 이제 주택마련 저축공제 끝났고 이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전세보증금 대출 공제 보도록 하겠습니다.